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지난 시간이랑 옷이 똑같죠, 그죠? 2시간을 연속으로 몰아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30쪽 이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명청대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이 전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인구의 증가가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발전, 상업의 발전, 교통의 발전이 서로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들이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조선 후기의 상업의 발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인구의 증가, 상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도시의 발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내용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도시와 상업의 발달하는 모습이 비교적 미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조선의 최대 소비자들은 양반의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힘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최대의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 계층인데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느냐? 농촌에 거주했습니다. 도시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왜냐면은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토지를 관리하고 또 지배하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있는 농촌 주변에, 이 농지 주변에 양반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 살아야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했을 텐데, 이런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농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이 미흡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국만큼이나 이렇게 물자가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교통의 발달의 요인도 상당히 비교적 약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신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자급자족적인 체제를 꽤나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은 중국이나 뭐 일본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미흡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에서도 역시 상업과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장씨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씨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에서 만들어진 시장들을 가지고 장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로 5일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물물 교환이나 화폐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는 지방시장이다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의 향상된 농업 생산력이 뒷받침을 해서 상품의 거래, 생산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16세기 이후부터 지방 곳곳에서 장씨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17세기로 가게 되면은요, 포구시장이라든지 도시시장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포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포구,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강가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곳을 가지고 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 많은 양의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주로 쌀과 같은 것들로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 쌀을 모아서 한양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배가 드나드는 포구 같은 것들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운송과 교통이 편리한 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들이 또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시장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떤 생산력의 발전과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았던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미흡했던 조선에서도 점차 상업이 발전해 나가는, 교통과 운송 발달에 힘입어서 상업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히 이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금 제도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대동법이에요. 자, 우리 대동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조선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 가운데 공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집집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공납 제도에서 굉장히 조선 중기쯤으로 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쓰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거였죠. 그죠? 원래 농사 짓는 것이 본업인 농민들이 농사 일을 하다 말고 지역 특산물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되는 특산물을 시장에서 사서 납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는데, 그러자 중앙관청의 설이라고 하는 이 공납을 담당하는 관리가 자기들이 시장에서 먼저 물건을 사서 그것을 납부해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대가를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는 이른바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시행된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대동법의 내용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죠? 농민들이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특산물들을 굳이 농사 짓다 말고 구하러 다니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특산물을 대신해서 평소에 그들이 자주 사용을 하는, 굳이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쌀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돈,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그래서 방납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집집마다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집집마다 부과하던 것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1겨당 12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납을 부담했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특산물 대신에 거둔 쌀이나 면이나 돈, 이런 것들을 국가에 고용된 상인, 어용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에게 특산물 대신 거둔 이런 것들을 줘서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대동법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시장에 가서 구입해서 납부하는 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물건의 양이 어떨까요? 국가 필요 물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들을 사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조선의 시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냐?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상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등장한다 그랬어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상품의 생산과 판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의 발전이 쭉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18세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시장인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상업의 발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장시 같은 곳들이 조선의 상품 거래 중심지, 또 정보 교환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의 발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됨에 따라 큰 규모의 자본을 굴리는 대상들, 거대한 상인들, 거상 같은 인물들도,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거상들, 교과서에서 몇 집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인들 만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상은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송상은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개성, 과거에는 송악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송악의 상인들이라고 해서 송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은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또 수출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큰 부를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죠, 그죠? 뭐 송방이라고 하는 체인점을 전국 곳곳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인삼 무역을 통해서 해외 무역까지도 담당을 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거상 집단이 송상이다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안 했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양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경감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알다시피 한강 같은 경우에는 수도인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고 남한강, 북한강 등 많은 어떤 지류 그 주변에 격가지 물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수상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그 중심지가 바로 또 이 한강이기 때문에 그 한강의 편리한 수상교통을 이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담당을 했었던 또 운송업 이런 것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경강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부산이죠. 과거에는 동래라고 불렸는데 이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내상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거상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상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도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발전하는 도시화가 촉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항법과 시비법의 확산 이런 것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동법의 시행 등으로 힘입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확산되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또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의 발전도 촉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도시를 꼽아보자면요, 역시 조선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였던 한양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양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힘입어서 외부의 인구들도 역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로 가게 되면 인구가 대략 2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수상교통의 중심지 마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어떤 포구들 있죠, 그죠? 그런 포구가 위치해 있는 한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선의 경우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이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일본에 비해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비교적 미미했다,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전히 조선의 경제 구조는 농업 중심이었고요. 상업의 발전이 중국이나 일본만큼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상업이 발전하려면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인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거주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지배층인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관리하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 후기에도 농촌에 거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한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평양과 같은 기존 대도시들을 제외한다면 전국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약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업과 도시의 발달 두 번째 부분으로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에도시대 때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위드랑에 빠짐없이 출결 체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